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종이박스를 끌고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헌 점퍼에 구겨진 모자, 거친 수염, 등에 업힌 아이를 달래며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뜨끈한 거 한 그릇 드릴게요.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기에 떡볶이 한 접시와 순대국을 차려냈어요. 그런데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인상을 쓰셨습니다. 이거 너무 맵소. 순대도 질기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만들었어요. 구석에서 숙제하던 큰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노인의 빈 접시부터 확인했어요. 어르신, 더 드실 거 있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밤 그 떡볶이 한 접시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아니까요.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안 돌아간다는 걸.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서준이 얼굴이에요. 3살짜리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일어나기 싫어지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옆에서 하은이도 웅크린 채 자고 있었어요. 8살짜리가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져요. 이혼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분식집 은희네를 연 것도 그 무렵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마장동 골목 안쪽 사람 하나 안 다니는 자리였는데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서준이를 아기띠에 업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자고 있으니까 가게 구석에 이불 깔아놓고 데려와야 해요. 원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으려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18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고모네 신세를 졌지만 고모도 편찮으신 지 오래됐습니다. 큰 솥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한 줌 넣었어요. 물을 썰고 다시마를 넣고 불세기를 맞추는 동안 서준이가 등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떡볶이 소스를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간장. 매일 같은 순서, 같은 양인데도 손이 바쁘더라고요.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11시에 문을 열면 점심때까지 손님이 서너 명 들어와요. 학교 앞도 아니고 큰 길에서 안쪽으로 2블록이나 들어와야 하는 가게니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골이었습니다. 그나마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반이에요. 그 카드 매출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그 며칠 사이에 월세랑 재료비가 먼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날도 폰을 열었더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결제대금 미정산 안내 잔액 부족. 4글자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서준이가 등에서 엄마하고 부르면 한숨을 삼켜야 해요. 아이한테 불안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오후 3시쯤 건물주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72인데 이 건물 전체를 혼자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늘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으시며 떡볶이 하나를 시키셨어요. 늘 드시는 거라 제가 먼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다음 달에 내도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로 손을 닦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할머니가 떡볶이를 한 입 드시더니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지야, 괜찮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 응? 무슨 말씀인가 싶었어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요. 이혼녀의 아이가 둘이고 가게 빚에 허덕이는 34짜리 여자한테.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맞았더라고요. 그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 12시 10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정장에 넥타이, 단정한 짧은 머리,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눈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떡볶이 2인분에 순대국 하나를 시키고 항상 반은 남기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손님이니까 감사할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1년을 매일.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 이 근처 회사세요? 아니요. 좀 멀어요. 그러시면 왜 여기까지? 그이가 웃었어요. 수줍게. 20대 남자가 그렇게 수줍어하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맛이 좋아서요. 이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데가 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이의 회사에서 여기까지 택시로 20분이나 걸린다는 걸. 매일 택시비를 내면서 이 허름한 분식집까지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이의 이름은 윤재민 씨. 6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떡볶이를 드시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귀까지. 은지 씨. 이름을 부르셨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 없던 사람이. 저 진심이에요. 은지 씨. 만나주실 수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민 씨, 저는 이혼녀의 아이가 둘이에요. 재민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는 고개를 젓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판단할게요. 은지 씨는 은지 씨 마음만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내 마음만 알려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은 제 마음 같은 건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고모네 집에서도 시집에서도 늘 제 마음은 뒷순이었습니다. 3개월을 고민했어요. 그 사이에도 재민 씨는 매일 왔습니다. 고백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떡볶이 2인분, 순대국 하나. 반은 남기고. 다만 한 가지, 가끔 하은이 숙제를 봐주셨어요. 하은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면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서준이한테는 사탕을 꺼내주셨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들한테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원한다는 게, 결국 수락했습니다. 재민 씨, 저도 마음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했을 때 재민 씨가 코를 빨갛게 하면서 웃었어요. 29살짜리 남자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재민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 씨, 우리 가족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재민 씨,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은지 씨가 가야 하는 자리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빈 의자 4개, 김이 빠진 떡볶이, 소스 냄비, 구석에 쌓인 종이박스. 이게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뭐가 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나중에 재민 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 윤 씨 가문의 식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강남 한남동 저택의 넓은 식당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어머님, 그리고 재민 씨. 매주 수요일 저녁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대요.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갈비찜이 나오고 된장찌개가 끓고 밑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식탁. 재민 씨가 수저를 내려놓은 건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다고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갈비를 씹던 턱을 멈추셨대요. 부회장님은 숟가락을 든 채 아들을 바라봤고 어머님은 물컵을 입에 가져가다 말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졌대요. 그래, 누구니? 어디 집 딸이야? 재민 씨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분식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대요. 이혼하셨고 아이가 둘 있어요. 재민 씨가 그때의 침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고. 그만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수저를 내려놓은 건 어머님이었대요. 뭐라고? 목소리가 낮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고 재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혼녀의 애둘, 윤 씨 가문 손자 며느리가. 재민 씨가 입을 열려는데 어머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대요. 재민아, 내가 박소연 씨를 왜 소개해줬는지 알지? 소연 씨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삼정그룹 부회장이야. 그런 집안에 딸을 두고 분식집이라니. 내가 지금 장난을 하는 거니? 나한테 반항을 하는 거니? 어머니, 장난이 아니에요. 저 진심입니다. 진심? 어머님이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없어. 부회장님은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눈만 굴리셨대요.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에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셨다고 합니다. 재민 씨는 그게 제일 서러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 와중에 회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갈비찜을 드시던 그 자세 그대로 턱을 괴지도 않고 눈도 감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는 동안에도 재민 씨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식탁의 시선이 결국 회장님한테로 모였대요. 재민 씨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대요. 재민아. 네. 그 사람 가게가 어디냐? 재민 씨가 주소를 말했대요. 성동구 마장동. 회장님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소리쳤대요. 아버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은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민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더 무서웠어. 할아버지가 뭔가를 조용히 결정할 때가 있거든. 옛날에 신입사원 뽑을 때도 그러셨대. 청소부로 위장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셨다고.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진짜가 보인다고. 그날 밤이었대요. 회장님이 서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돌아가신 사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계셨대요. 재민 씨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이건 비서 박종길 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밤 11시에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종길아. 예, 회장님. 내일 헌 점퍼하고 구겨진 모자 하나 구해와. 싸구려로. 박 비서가 당황해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무슨 용도로?
나 입을 거야. 전화가 끊겼대요. 재민 씨는 회장님이 왜 헌 점퍼를 구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다고 했어요. 알게 된 건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재민 씨, 됐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가족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은지 씨, 재민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주소를 물어보셨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관심 없는 일에는 주소를 안 물어보셔. 전화를 끊고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체온이 팔 안으로 전해졌어요. 따뜻한데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재벌가에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어요. 하은이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재민 아저씨 언제 와?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재민 씨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님한테 혼나고 나서 기가 죽은 건지 아니면 제가 됐어요 라고 한 게 마음에 걸린 건지. 평소라면 점심때 꼭 오시는 분이 이틀째 얼굴을 안 비추니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서준이를 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손님이 끊기거든요. 이 동네가 원래 그래요. 해가 지면 골목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안 다녀요. 7시 반쯤 되면 저도 정리를 시작합니다. 남은 떡볶이 소스를 밀봉하고 국솥불을 줄이고 테이블을 닦고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박스를 끌고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헌 점퍼에 구겨진 모자, 이틀은 안 깎은 듯한 거친 수염. 종이박스가 끌리면서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오세요. 마장동 골목을 돌아다니시면서 폐지를 모으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그냥 지나가시는데 가끔 들어오셔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물만 드리진 않아요. 배고프신 것 같으면 남은 거라도 내드립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뜨끈한 거 한 그릇 드릴게요. 노인이 빨간 의자에 앉으셨어요. 앉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허리가 곧았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이 굽으신데 이분은 어깨가 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이,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이 날카로웠어요. 가게 안을 한번 훑으시는데 그 눈빛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소. 목소리도 낮고 단단했어요. 괜찮으세요? 드시고 가세요. 저는 떡볶이 한 접시를 만들었어요. 순대국도 한 그릇 퍼서 같이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노인의 얼굴 위로 올라갔어요. 모자 챙 아래의 눈이 접시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인상을 쓰셨어요. 이거 너무 맵소. 순대를 한 점 드시고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순대도 즐기고. 솔직히 당황했어요. 무료로 드리는 건데 트집을 잡으시니까요.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잖아요. 배고프셔서 예민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소스를 좀 더 순하게 만들었어요. 고춧가루를 줄이고 설탕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순대도 새로 데워서 부드러운 걸로 골라 담았어요. 등에서 서준이가 몸을 뒤척이며 칭얼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면서
다른 손으로 접시를 들고 나갔어요. 어르신, 이번엔 좀 나으실 거예요. 노인이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때 구석에서 하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한테 저녁을 아직 못 챙겨줬거든요. 남은 떡볶이를 아이들 먹이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노인한테 새로 만들어 드리느라 그것도 줄었어요. 그래도 저는 노인의 빈 접시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더 드실 거 있으세요? 왜 그랬냐고요? 배고픈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제가 배고파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자존심도 없어지고 내일도 없어져요. 그 순간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뭔가 말을 하시려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그 순간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재킷에 서류 가방.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는지 사장님이시죠? 카드사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 달까지 정산이 안 되면 단말기 회수해야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 카드비 때문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요. 누군가한테 추궁을 당하면 손이 먼저 떨려요. 전 남편한테 맞을 때도 그랬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저 2주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등에 엎인 서준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카드사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2주까지는 제가 올려볼게요. 그 안에 정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서준이를 달래면서 숨을 고르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울면 안 되는데, 손님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모자 아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입꼬리를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르신, 어묵 국물 따뜻한 거 한 잔 더 드릴까요? 노인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댁은 왜 나 같은 늙은이한테까지 이러는 거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요. 노인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접시는 비어 있었고 순대국 그릇 바닥까지 깨끗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이한테 남은 떡볶이를 덜어주고 서준이 분유를 타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9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노인이 그제야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등이 고든 게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박스를 집으시는 손도 떨림없이 단단했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저는 남은 떡볶이를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어묵 몇 개도 같이 넣고 국물은 작은 용기에 따로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에 데워 드시면 돼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수저를 들 때는 안 떨리던 손이 봉투를 받는 순간 떨렸어요.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고맙소. 그 한마디만 하시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종이박스 끌리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입을 떡볶이 솥으로 빨갛게 물들인 채 말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불쌍해. 그래, 하은아. 내일도 와? 글쎄. 저는 카운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떡볶이 2접시에 순대국 1그릇, 어묵까지.
원가로 따지면 12,000원 정도. 카드 단말기 뺏길 판에 12,000원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깝지 않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배고파 봤으니까요.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카드 빚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노인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노인이 다시 오신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저녁 7시 반. 어제와 같은 헌 점퍼, 같은 모자. 다만 종이박스는 없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이 어제보다 느렸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걸음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제 그분이 떡볶이를 드시던 모습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트집을 잡으시면서도 끝까지 깨끗이 비우신 접시, 봉투를 받으시며 떨리던 손, 굵직한 고맙소 한마디. 앉으세요. 오늘은 순대국 좀 더 끓여놨어요. 노인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빨간 의자, 카운터 끝자리. 저는 순대국을 퍼서 내밀고 떡볶이도 한 접시 만들었습니다. 어제 드신 순한 맛으로. 노인이 수저를 들었어요. 한 숟가락 드시고, 두 숟가락 드시고, 어제와 달리 트집을 안 잡으셨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드셨어요. 하은이가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그 할아버지다. 하은아, 조용히 해. 할아버지, 오늘은 맛있어요? 노인이 하은이를 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어제의 그 무뚝뚝한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면서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맛있다, 아가. 하은이가 방긋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순대국 그릇이 빌 무렵이었어요. 노인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어요. 아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제는 댁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가였어요. 네, 어르신. 노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종이 한 장,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폐지 주우시는 분이 주머니에 명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이 글자를 읽은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대한건설 주식회사 회장 윤정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하은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서준이가 등에서 움찔했어요. 대한건설 회장?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따라왔어요. 노인이 아니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74세의 재벌 회장이 분식집 카운터 앞에서 구겨진 모자를 벗고 두 무릎을 바닥에 대셨습니다. 형광등 아래 은백색 머리카락이 빛났어요. 모자 아래 숨겨져 있던 그 머리카락이 얼굴의 주름이 아까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주름인데 위험이 달랐어요. 미안하다, 아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를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우리 손자 며느리가 되어다오. 숨이 멈췄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허둥지둥 앞으로 나가 회장님의 팔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우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회장님 팔보다 더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는 그냥 말이 안 됐어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재민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어제 오늘 다 봤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카드 단말기를 뺏길 판에 모르는 늙은이한테 순대국을 퍼주는 마음.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겨진 모자를 다시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봐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지고 하은이가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사장님이야? 대답을 못했어요.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서준이가 등에서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하고 밤에는 천장을 봤어요. 명함을 서랍에 넣어뒀는데 자꾸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대한건설 주식회사 회장 윤정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재벌가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혼녀의 아이 둘, 분식집 빚에 허덕이는 여자, 카드 단말기 뺏길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재벌 회장 손자의 아내가 된다고? 말이 돼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넌 뭘 해도 안 돼. 그 사람이 저한테 늘 했던 말. 고모네 집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은지는 복이 없어. 세상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복 없는 여자. 사흘째 되는 날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요즘 맨날 한숨 쉬어? 아이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구나. 그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 뭐 생각해? 큰 결정. 엄마 혼자 못하겠으면 재민 아저씨한테 물어봐. 8살짜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재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 씨, 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30분 만에 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헬쑥했어요. 이 사람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재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무릎을 꿇으셨다면서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아이 눈이 내 할머니를 닮았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은지 씨, 재민 씨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만나면서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혼녀라는 게 부끄러웠고 재민 씨는 제가 불편할까봐 조심했으니까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하고 떨리지 않는 손. 제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저 1년 동안 매일 택시 타고 여기 왔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여기까지 20분이에요. 택시비만 매달 60만 원 넘게 썼어요. 왜요? 왜냐고요? 재민 씨가 웃었어요. 울음 직전의 웃음이었습니다. 코끝이 빨갛더라고요. 그냥 은지 씨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숨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은지 씨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재민 씨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요?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이에요? 은지 씨여서 그런 거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 씨도 울고 있었어요. 29살짜리 남자가 코를 훌쩍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 무서워요, 재민 씨. 뭐가요? 다 무서워요. 회장님 댁에 가는 것도, 어머님 만나는 것도,
이 분식집 떠나는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재민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은지 씨가 감당 못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은지 씨는 웃기만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뽑을 수 없게 이틀을 더 고민했어요. 7째 날 아침 하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서준이를 안고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어요. 대한건설, 회장, 윤정수, 서준이가 제 볼을 손으로 톡톡 쳤어요. 엄마, 3살짜리의 그 한마디가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비가 새는 가게 뒷방이 아닌 따뜻한 방에서 재울 수 있다면, 하은이가 구석에서 숙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면, 재민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 씨, 네. 엄마가 용기 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재민 씨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은지 씨. 고맙다는 말을 제가 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꾸로 제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재민 씨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 재민 씨 집에 처음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남동이라고 했어요. 강남에서도 높은 곳. 차가 좁은 골목을 올라가더니 언덕 위에 하얀 벽돌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잔디밭이 보이는데 분식집 가게 전체보다 잔디밭이 넓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민 씨가 차 문을 열어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옷을 4번이나 갈아입고 왔어요. 제일 깨끗한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래도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두도 없어서 재민 씨가 사다 준 검은 단화를 신고 왔는데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까졌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한쪽 벽 전체가 창문이었어요. 저녁 해가 들어와서 바닥이 금빛이었습니다. 소파가 3개, 테이블이 2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이 먼저 나오셨어요. 분식집에서 만났던 그분. 오늘은 헌 점퍼가 아니라 숲빛 카디건에 흰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등이 곱고 눈이 날카롭고 거실 전체를 장악하는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자마자 눈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왔구나.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허리를 숙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분이 이틀 전에 분식집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져간 건 떡볶이였어요. 가게에서 제일 자신 있는 메뉴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자기에 쌌습니다. 고급 한우나 과일 세트를 사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회장님이 보자기를 열어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카운터에 올려놓으시면서 젓가락을 직접 꺼내 한 점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좀 놓였어요. 부회장님도 인사를 하셨습니다. 윤태호 부회장님. 둥근 금태 안경에 온순한 인상이었어요. 악수를 청하시면서 잘 왔어요. 은지 씨 하셨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눈치를. 그리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서현정 여사. 검은 피티드 블레이저에 실크 블라우스, 진주 귀걸이, 짧은 보브컷이 칼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존재감이 방을 채웠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웠어요. 봄바람이 아니라 한겨울 새벽 같은 눈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수평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으셨어요. 블라우스를, 치마를, 단화를. 하는지 씨?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올라올 때 어머님의 시선이 제가 들고 온 보자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떡볶이입니다. 제가 만든. 이런 건 우리 집에서 먹지 않아요.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젓가락을 들고 계셨어요. 방금 한 점을 드신 뒤라 입가에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맛있다. 한마디만 하셨어요. 어머님을 보지 않고 떡볶이만 보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른쪽에 재민 씨, 그 옆에 제가, 맞은편에 부회장님과 어머님. 식사 내내 어머님은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반찬을 집어주지도 물을 따라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재민 씨가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을 때마다 어머님의 젓가락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을 때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는지 씨, 아이가 둘이라고 했죠? 네, 어머님. 아이 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예요? 어머니. 재민 씨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의 과거를 물어보는 게 이상해? 회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현정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머님이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어요. 회장님의 한마디가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재민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줬을 뿐. 그 뒤로 한 달이 지옥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님이 흥신소에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조사하라고. 일주일 만에 보고서가 올라왔대요. 제 이혼 사유, 전 남편 이상우, 도박 중독의 가정폭력, 서준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맞은 적도 있다는 것까지, 친정 부모 교통사고 사망, 고모집 의탁, 분식집 부채 현황. 제 인생이 종이 몇 장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대요. 역시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재민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돈 보고 접근했다고. 은지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돈 보고 접근했다. 그 말이 밤마다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박소연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재민 씨와 맺어주려고 했던 분이라고. 삼정그룹 부회장의 딸. 재민 씨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포기를 안 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소연 씨를 따로 만나셨대요. 차를 마시자면서. 그런데 소연 씨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재민 오빠와 저는 서로 마음이 없어요. 어머님이 당황하셨대요. 소연아, 재민이가 요즘 혼란스러운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대요. 마지막 카드가 꺾인 거였습니다. 2주 뒤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한남동이 아니라 청담동 카페였습니다. 조용한 2층 룸. 들어가니 어머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에 앉아요. 앉았습니다.
등이 고다지지 않았어요.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하는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어머님. 얼마면 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건이 뭐예요? 분식집 빚 갚아줄까? 아이들 학비? 아파트 하나? 말해봐요.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두꺼운 봉투,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수표였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빚 갚고 가게 정리하고 아이들 데리고 깨끗이 떠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져가세요, 어머님.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 돈이 필요 없다고? 어머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혼한 여자가, 애둘 달린 여자가 대한건설 손자를 만나는 이유가 사랑이라고? 네. 한마디가 겨우 나왔어요. 저는 돈 때문에 재민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차가웠어요. 웃기지 마.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허리는 펴려고 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카페를 나오는데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난간을 잡고 겨우 내려왔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와서 가게 문을 잠갔어요. 불을 끄고 카운터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18살 때의 기억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 갔을 때 고모는 좋은 분이셨지만 고모부는 달랐어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고모부가 한숨을 쉬면 숟가락이 멈춰졌어요.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제가 분식집에서 그 말을 한 이유, 노인한테 밥을 퍼준 이유,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못 지나치는 거예요. 고모네 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 자리는 없다는 것.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오늘 어머님 앞에서도 같았어요.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느낌. 나 같은 사람이 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카운터 뒤 바닥에 웅크린 채 서준이가 잠들어 있는 뒷방에서 아이의 잠꼬대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어머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분식집에 직접. 그때가 저녁 6시쯤이었어요. 아직 장사 중이었는데 검은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더니 어머님이 내리셨습니다. 마장동 좁은 골목에 그 차가 서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옷, 검은 블레이저, 진주 귀걸이, 분식집 형광등 아래에서 그 차림이 더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어 쳐다봤어요. 서준이는 등에서 잠들어 있었고요. 하는지 씨,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잠깐 이야기예요. 앞치마를 벗을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카운터 앞에 서셨어요. 빨간 의자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서서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지난번에 돈은 안 받겠다고 했죠? 네. 그래요. 돈은 안 받겠다는 거 알겠어요. 어머님이 한 발짝 앞으로 오셨습니다. 형광등 빛이 어머님의 얼굴을 비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면 은지 씨가 진짜 재민이를 위한다면 떠나는 게 맞지 않아요?
목이 막혔습니다. 재민이가 은지 씨를 만난 뒤로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버님과 나 사이가 틀어졌고 남편은 매일 한숨만 쉬어요. 재민이는 저한테 대들기 시작했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분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은 게 나는 이 가족을 30년 동안 지켜왔어요. 30년이에요. 그런데 은지 씨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타난 뒤로 이 가족에 금이 간 건 사실이니까. 재민이는 착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착한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평생 고생해요. 은지 씨도 그거 알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봤으니까. 가슴에 못이 하나 더 박혔습니다. 잘못된 선택. 전 남편. 이상우. 어머님이 그걸 아셨어요. 흥신소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재민이한테 잘못된 선택을 시키지 마세요. 어머님이 돌아서셨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은지 씨가 정말 재민이를 사랑한다면 보내줘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그냥 아는 분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야.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아팠습니다.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 남았거든요. 30년을 지켜온 가족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사람의 목소리. 그게 저한테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 시작된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전 남편이 처음 손을 올린 날이었어요. 하은이가 돌도 안 됐을 때 도박에서 돈을 잃고 들어온 그 사람이 밥상을 엎고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드사 직원 앞에서도 떨렸고 어머님 앞에서도 떨렸습니다. 누군가한테 추궁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머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습니다. 서준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맞은 적도 있어요. 배를 감싸고 웅크렸는데 그 사람이 등을 걷어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 가정에서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넘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부끄러웠으니까. 맞는 여자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 수치심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전 남편이 만든 문장이에요. 넌 뭘 해도 안 돼. 그 말을 3년 동안 들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고모네 집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은지는 복이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복이 없는 게 제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은지 씨여서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벽에 금을 냈어요.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셨을 때 그 벽이 조금 더 무너졌고, 하지만 어머님의 말이 그 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은지 씨가 정말 재민이를 사랑한다면 보내줘요. 나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이 가족을 무너뜨리면 안 돼. 이 생각이 밤새 머리를 돌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울다가 다시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분식집에서 쓰는 계산 메모지밖에 없었어요. 작은 종이에 볼펜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에게 나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돼요. 재민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떡볶이 매일 먹으러 와줘서 고마웠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1년이었어요. 은지 올림.
편지를 접어서 가게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재민 씨가 점심때 오면 볼 수 있게. 그리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 짐을 싸야 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골목에 있으면 재민 씨가 찾아올 테니까. 뒷문 손잡이를 잡는데 앞문이 열렸어요. 재민 씨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정장이 아니었어요.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잠을 못 잔 게 보였습니다. 은지 씨, 재민 씨? 이 시간에 왜? 재민 씨의 눈이 카운터 위에 편지를 봤어요. 작은 메모지. 접혀 있지만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그거 읽지 마세요. 재민 씨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읽고 나서 편지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떨리는 걸 처음 봤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도망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 씨, 도망가지 마세요. 재민 씨 어머니가. 어머니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게 아니라 은지 씨. 재민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은지 씨가 떠나면 저는 어디로 가요?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택시 타고 왔어요. 6개월을 기다렸어요. 고백하고 3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은지 씨가 떠나면 그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족은 제가 지킬게요. 은지 씨는 제가 지킬게요. 다 제가 할게요. 은지 씨는 떠나지만 마세요. 재민 씨가 울고 있었어요. 30도 안 된 남자가 새벽 분식집에서 코를 빨갛게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둘 다 울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고 가로등 빛만 유리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희미한 빛 안에서 재민 씨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편지를 찢었어요. 재민 씨가 아니라 제가. 작은 메모지를 손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안 가요. 겨우 그 2글자를 했어요. 재민 씨가 카운터를 돌아서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으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카드빚도, 어머님의 목소리도, 전 남편의 넌 뭘 해도 안 돼도 다 사라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사람의 체온이 제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로등 빛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뒷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뒷방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눈을 비비면서 재민 씨가 저를 놓았습니다. 하은이를 보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은아, 아저씨야. 하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재민 아저씨. 달려와서 재민 씨한테 안겼습니다. 재민 씨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은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울었으면서. 하은이가 재민 씨 품에서 제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닦아줬습니다. 아저씨가 오면 엄마가 웃잖아. 아저씨 보내지 마. 8살짜리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민 씨가 하은이를 안은 채 저를 봤어요. 울음 뒤에 웃음. 코끝이 빨갛고 눈이 부어 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들었죠? 하은이가 안 보내준대요.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 뒤에 오는 웃음. 목이 잠긴 채로. 네. 들었어요. 그 새벽 분식집 형광등 아래에서 셋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재민 씨 무릎에 앉아 다시 잠들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재민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가로등 빛이 유리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 새벽 이후로 3일이 지났습니다. 재민 씨는 매일 왔어요. 점심도 저녁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은이 숙제를 봐주고 서준이를 안아주고 갔습니다. 분식집이 갑자기 내 식구 식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남동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부회장님도 회장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재민 씨한테 물어봐도 기다려봐요라고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재민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지 씨,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오시래요. 우리 집에. 회장님이? 할아버지가 움직이셨어. 어머니를 먼저 만나셨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르겠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은지 씨한테 차를 보낸대. 저녁 6시에. 이건 나중에 재민 씨와 박 비서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날 오후 3시. 회장님이 서현정 어머님을 서재로 부르셨대요.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앞에 서 계셨고 어머님이 소파에 앉으셨대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을 여셨다고 합니다. 현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님, 그 여자 이야기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대요. 회장님이 책상 위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30년 전 사진. 태호와 현정의 결혼식 사진이었대요. 30년 전에 태호가 너를 데려왔을 때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대요. 나도 반대했었어. 어머님의 숨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의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냐고. 집안격이 안 맞는다고. 주위에서 다 반대했어. 어머님이 입술을 깨무셨대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님이 대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대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랬어. 집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현관에서 구두도 못 벗고 서서 그 말을 했어. 손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머님의 눈에 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아버님, 현정아,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대요. 시어머니한테 격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화제를 돌리는 것도 다 봤어. 재계 모임에서 서신의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래 하는 수군거림도. 어머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대요. 30년 동안 그걸 참으면서 이 집안을 지켜온 게 너야. 그건 내가 인정해. 회장님이 어머님 앞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소파 맞은편에. 근데 현정아. 네. 내가 30년 전에 겪은 걸 왜 그 아이한테 또 겪게 하는 거야. 어머님이 무너졌대요. 박 비서가 서재 밖에서 들은 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이어진 울음소리 뿐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대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아버님, 저는 그 아이가 이 집에 오면 저처럼 될까봐. 회장님이 가만히 계셨대요. 30년 동안 들은 말이 있어요. 격이 안 맞는다. 출신이 어디냐? 교사 딸이 재벌가에 시집왔다.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어머님의 울음이 거세졌대요.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옷도 말투도 행동도 빈틈없이. 그래야 아무도 제 출신을 무시 못하니까. 그런데 은지를 보면 30년 전에 내가 보여요. 이 현관에 처음 들어와서 구두도 못 벗고 서 있던 내가. 그게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오래 침묵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미안하다, 현정아. 시어미가 너한테 한 말을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때 모른 척 한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고개를 들었대요.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30년 전에 이 집 현관에 섰을 때 누군가 너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건 우리 집에서 먹지 않아요. 얼마면 돼요? 깨끗이 떠나요. 어머님이 얼굴을 감쌌대요. 그 아이는 카드 단말기를 뺏길 처지에 몰린 사람이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한 푼 못 내는 폐지 노인한테 순대국을 퍼줬어. 트집을 잡아도 화 한 번 안 내고 다시 만들어 왔어. 자기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늙은이 접시부터 확인했어. 회장님이 일어서셨대요. 현정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겠냐? 어머님이 대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내 시어미한테도 못 받은 걸 그 아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줬어.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그게 지방격으로 따질 수 있는 거냐? 긴 침묵이 흘렀대요. 어머님이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보셨다고 합니다. 눈이 벌겋고 화장이 번져 있었대요. 30년 동안 빈틈없이 유지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한 짓이 아직 늦지 않았어. 회장님이 서재문을 여셨대요. 차 준비해라. 마장동. 저녁 6시에 검은 차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박 비서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에 타니까 회장님이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숲빛 카디건이 아니라 감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넥타이까지. 은지야. 네, 회장님. 오늘은 내가 같이 간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편안하셨거든요. 분식집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보다, 명함을 내미셨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차가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잔디밭이 보였어요. 두 번째 방문인데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옆에 회장님이 계셨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회장님이 먼저 내려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떨지 마라. 거칠지만 따뜻한 손. 분식집에서 처음 잡아주셨던 그 손.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민 씨, 부회장님,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을 본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차가운 눈이 아니었어요. 눈이 벌겋고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하신 것 같은데 코끝에 붉은 기는 감추지 못하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다 모였구나. 회장님이 가족을 둘러보셨어요. 재민 씨, 부회장님, 어머님, 그리고 저. 오늘 할 말이 있다. 재민 씨가 제 옆으로 와서 팔을 잡아줬어요. 살짝. 그 손길에 기댔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맨주먹으로 시작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너희 할머니였다. 재민 씨를 보셨습니다. 할머니도 가난한 집 딸이었어. 쌀가게 셋째 딸. 모두가 반대했지만 내가 데려왔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40년을 함께 싸웠어. 내가 오늘 있는 건 그 사람 덕이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돌아가신 사모님 이야기를 하실 때 며느리도 그랬다.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현정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시어미가 뭐라고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한다.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을 듣고도 이 자리를 지킨 게 현정이야. 30년 동안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 아이한테 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폐지 줍는 노인으로 그 가게에 갔을 때
이 아이는 지갑이 없다는 나한테 순대국을 퍼줬다. 카드 단말기 뺏길 판이었는데도, 자기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회장님이 한 발짝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 값어치는 통장에 적혀 있는 게 아니야. 배고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적혀 있는 거다. 부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재민 씨가 제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움직이셨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제 앞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또 차가운 말이 올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면 대우가 올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제 손보다 더. 하는지 씨. 어머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은지야. 이름을 바꿔 부르셨어요. 하는지 씨에서 은지야로. 미안했어. 숨이 멈췄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거야.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진주 귀걸이 위로, 블레이저 깃 위로. 30년 전에 내가 이 현관에 처음 섰을 때 구두도 못 벗고 떨었어. 시어머니한테 격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어야 했어. 그 기억이 너를 보면 떠올랐어. 어머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내가 떡볶이를 들고 왔을 때 나는 30년 전에 나를 본 거야. 그게 무서워서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용서해 줄 수 있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손이 저와 같은 떨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이유지만 같은 떨림. 무시당할까봐 떨리는 손. 자격이 안 될까봐 떨리는 손. 이분도 저와 같았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죠. 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유지하던 얼굴이 칼처럼 정돈하던 보브컷이 티 하나 없던 블레이저가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제 블라우스가 젖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 다 소리 없이 서로의 어깨에 매달린 채 재민 씨가 울고 있었어요. 부회장님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으셨습니다. 회장님만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돌아가신 사모님 사진이 있는 서재 쪽을 잠깐 바라보시더니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님이 제 어깨에서 떨어지셨어요. 은지야. 네, 어머님. 떡볶이. 네. 아까 그 떡볶이 말이야. 지난번에 가져왔던 거. 어머님이 눈물 위로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무너진 뒤에 나오는 진짜 웃음. 못 먹어본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이 집에서는 재벌가 며느리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떡볶이 한 접시도 편하게 못 드신 거였어요. 이분이 어머님, 제가 내일 해올게요. 순한 맛으로. 어머님이 또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기침을 한 번 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됐다. 한마디 하시고는 저를 보셨어요. 은지야, 이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부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시고 제 앞에 오셨어요. 이분도 눈이 빨갰습니다. 은지 씨, 아니 은지야. 부회장님도 이름을 바꿔 부르셨어요. 잘 부탁한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50대 재벌가 부회장이 30대 분식집 사장한테 고개를 숙인 거예요. 재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카운터 위에서 처음 잡았던 것처럼 크고 따뜻하게. 은지 씨, 고마워요. 버텨줘서. 울음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어요.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났지만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카드 단말기 뺏길 위기에 몰린 분식집 여자가 재벌가 거실에 서서 가족 전체에게 환영받는 날이 떡볶이 한 접시가 만든 기적이라고들 하겠지만 저는 알아요. 떡볶이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재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큰 예식장 말고 진짜 우리 사람들만 오는 데서 하자.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윤 씨 가문 쪽에서 20명, 제 쪽에서 10명. 제 쪽이라고 해봐야 분식집 단골 어르신들, 김말순 할머니, 마장동 이웃들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앞줄에 앉으셨습니다. 새 한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늘 낡은 조끼 차림이셨는데 그날은 연보라색 한복에 머리까지 올리고 오셨어요. 제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내가 뭐라고 했어? 괜찮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라고 했지. 네, 할머니.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 할미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제 팔을 잡아주신 건 회장님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회장님이 내가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감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등이 곱고 걸음이 단단한 74세의 남자가 분식집 여자의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발걸음을 제 보폭에 맞춰주셨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재민 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색 턱시도에 하얀 셔츠, 코끝이 이미 빨갰습니다. 회장님이 재민 씨 앞에 서서 제 손을 재민 씨한테 건네셨어요. 잘해라.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복을 입고 하객석에 계셨습니다. 연한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처음 배웠을 때의 검은 블레이저가 아니었어요. 하객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님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진짜 웃고 계셨어요. 마장동에서 온 할머니들한테도 분식집 단골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이 인사하셨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님이 결혼식 전날 밤에 우셨대요. 부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적 없는 걸 나는 은지한테 해주고 싶어. 결혼하고 3년. 분식집 은인에는 아직 있어요. 마장동 그 자리에 그대로. 빨간 의자, 라미네이트 카운터, 형광등. 다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옆에 2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수동에 3호점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지만 운영은 제가 직접 합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돈은 내가 대줄 수 있지만 맛은 내가 내야 한다. 그게 내 거야.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1호점 주방에서 육수를 끓여요. 서준이를 업지 않아도 되는 게 달라졌을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멸치 한 줌, 무, 다시마, 불세기. 하은이는 올해 11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지난주에 하은이가 학교에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3번 우리 집에 오셔서 하은이 숙제를 봐주세요. 왜 그래, 우리 하은이. 전교 1등 했어요. 하은이가 성적표를 들고 회장님한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하은이를 안으셨습니다. 77세의 남자가 11살짜리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하은이가 당황해서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했을 때 회장님이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특해서 그래. 분식집 구석에서 숙제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회장님이 우신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3년 전 그 가게에서 엄마 배고파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달려오니까 그게 울리는 거죠. 서준이는 6살이에요. 재민 씨를 아빠라고 불러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재민 씨가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서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아빠 다음 장 넘겨라고 했대요. 재민 씨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림책을 덮지도 못하고.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분식집에 오세요. 1호점으로. 빨간 의자에 앉으셔서 떡볶이를 드세요. 순한 맛으로. 처음에는 젓가락질이 어색하셨어요. 재벌가 며느리 30년 동안 떡볶이를 안 드셨으니까. 이제는 능숙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어머님이 1호점에 앉아서 떡볶이를 드시는데 옆에 폐지 수거하시는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순대국을 차려드리려는데 어머님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뜨끈한 것 같이 드실래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3년 전 제가 회장님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부회장님은 여전히 조용하세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설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은지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1호점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혼자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냅니다. 빨간 의자 4개, 라미네이트 카운터, 벽에 테이프로 붙인 메뉴판. 3년 전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건 저예요. 이 가게에서 새벽에 울던 여자가 이제는 이 가게를 세계로 만든 사장이 됐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뺏길 뻔한 여자가 이제는 직원 12명의 월급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이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어서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볶이 한 접시요. 다들 웃어요. 농담인 줄 알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떡볶이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리요. 그날 밤 종이박스를 끌고 들어온 노인에게 순대국을 퍼드린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명함 한 장이 됐고 명함 한 장이 가족이 됐어요. 사람 값어치는 통장에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적혀 있는 겁니다. 회장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매일 떡볶이를 만들면서 되새깁니다. 가게 형광등을 껐습니다. 집에 가야죠. 재민 씨가 아이들이랑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골목 끝에서 가로등이 켜졌어요. 3년 전에도 이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이 빛 아래를 걸었어요. 지금은 집에 가는 길이에요.